베이비 샤워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고 물었다. 남편은 웃으면서 쟤랑? 난 차라리 애 없이 살래? 라고 말했다. 그의 여동생은 농담처럼 쟤는 불평만 낳아서 드라마로 키울 걸 이라고 했다. 그는 비웃듯이 웃었다. 나는 너 하나도 안 웃겨? 라고 말했고 그는 그러니까 너랑 애 낳기 싫지? 라고 답했다. 나중에 내가 일어나서 나가려 하자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어디가?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냥 나갔다. 일주일 후 그는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라고 문자를 보냈다. 나는 하진 31살이고 비사에서 스케줄 물류를 담당한다. 내 하루 대부분은 화물 지연 관련 이메일을 처리하거나 막혀있거나 아예 없는 도크에 트럭을 넣으려고 애쓰는 일로 채워진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아마 그래서 남편 태윤이 모두 앞에서 나를 농담거리로 삼았을 때 웃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는 결혼한 지 3년이 됐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그의 사촌 베이비 샤워에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갑자기 나를 모두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되었을 때까지는 태윤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이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는 걸 알았고 그게 내 속을 철렁하게 하고 목소리를 막히게 한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는 그 얘기를 여러 번 나눴다. 그런데도 그는 그저 웃으며 서 있었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에서 눈만 깜빡였다. 내가 우린 아직 급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그가 내 편을 들어주거나 최소한 화제를 바꿔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었고 마치 싼 웃음을 노리는 시트콤 캐릭터 같았다. 쟤랑? 난 차라리 애 없이 살래? 라는 말이 나오자 주위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유일하게 웃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만 제대로 듣고 있었다. 그의 여동생 예리는 항상 상처 주는 말을 놓치지 않는 애인데 바로 쟤는 불평만 낳아서 드라마로 키울 걸 이라고 했다.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이 분위기를 멈춰주길 바랐지만 오히려 단체 웃음과 팔꿈치 찌르기로 점점 커져만 갔다. 태유는 관심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잠시 동안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태윤을 바라보며 너 하나도 안 웃겨? 라고 말했다.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다시 비웃으며 좀 진정해. 넌 항상 예민해. 그러니까 너랑 애 낳기 싫지? 라고 했다. 내가 돌아서 나가려 할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다만 움직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태윤이 내 팔을 잡았다. 폭력적이진 않았지만 상황에 비해 확실히 너무 세게 잡았다. 내 기분보다는 남들이 보는 시선이 더 중요해 보였다. 그는 몸을 숙여 어디가? 분위기 망치지 마 라고 했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나한테 손대면 진짜 망치게 해줄게 라고 했다. 진심이었다. 나는 팔을 빼고 복도로 걸어갔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내 안에 좀 다뤄라 라고 속삭이는 게 들렸다. 그 말이 껌처럼 머릿속에 들러붙었다. 끈적거리고 불쾌하고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계속 걸어갔다. 예린이 내 길을 막으려 했지만 내 퇴장에 간섭할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실수로 사이드 테이블에 있던 파티 기념품 쟁반을 쳐서 떨어뜨렸지만 솔직히 사과할 마음도 없었다. 누군가 내가 불이라도 낸 것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그냥 문을 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 그들은 안에서 각자 잔인함을 즐기도록 두고 나는 현관에 서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했다. 나는 대학 때 친구 다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재워주는 친구다. 다윤은 우리 집으로 와, 피자 있어? 라고 답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태윤의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다윤의 아파트에 도착해서야
폰을 다시 확인했다. 모음으로 해두고 가방에 던져 넣었다. 왜냐하면 내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 단체 채팅, 부재중 전화, 그리고 내 얼굴에 대고 웃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 일 없던 척하는 메시지들. 몇 시간 동안 다윤의 부엌 테이블에 앉아 식은 피자를 먹으며 베이비 샤워 얘기만 빼고 아무 얘기나 했다. 다시 사람처럼 느껴져야 그 일이 뭔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한테 나 괜찮아 라고 한 통만 문자했다. 엄마는 데리러 갈까? 라고 답했다. 예상보다 더 울컥했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했다. 자정이 되자 내 폰에는 40개가 넘는 알림이 쌓여 있었지만 아무것도 열지 않았다. 그 어떤 메시지도 우리가 널 농담거리로 만들어서 미안하다 라고 쓰여 있을 리 없었으니까. 다들 나보고 이성적으로 골라 고만 하겠지. 태유는 전화하지 않았다. 의외였지만 그는 어머니와 함께 상황을 수습하거나 내가 별 이유 없이 뛰쳐나간 이야기로 바꾸는데 바빴을 거라고 생각했다. 새벽 3시, 나는 결국 메시지를 열었다. 단체 채팅방 이름은 더 서클이었는데 내가 빠르게 배제된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했다. 그곳은 이미 밈과 농담, 걱정인 척하는 빗공으로 가득했다. 누군가 눈을 굴리는 여성의 GIF에 여기 또 드라마 시작이네 라는 캡션을 붙여 올렸고 태유는 클래식이라고 답했다. 나는 그걸 캡처하고 채팅방을 음소거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과민 반응하는지 고민하는 걸 멈추고 그동안 이런 걸 얼마나 참고 넘어갔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메시지들을 순서대로 읽으니 패턴이 너무나 명확해졌다. 그날 밤 아무에게도 답장하지 않았지만 잠들기 전에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정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머리를 빗거나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을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켜자마자 이미 단체 채팅방에서 내 침묵이 마치 전쟁 행위가 된 듯한 대화가 30개나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본 메시지는 태윤의 하진이 소식 들은 사람 있어요. 였는데 태윤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걱정하는 척 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누가 먼저 반응할지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바로 아래에는 그의 어머니가 우리는 그냥 다 걱정돼서 그래. 이런 행동은 건강하지 않아. 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만약 그들이 방금 전까지 나를 펀치라인 없는 미친 코미디언 취급하며 비웃지 않았다면 웃겼을지도 모른다. 예리는 그 다음에 드라마 퀸이라고 크게 적힌 고양이가 유리잔을 넘어뜨리는 밈을 올렸고 이어서 태윤의 이모, 사촌, 그리고 내가 2번밖에 본 적 없는 누군가가 웃음 이모티콘을 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 분위기는 논쟁으로 포장된 가짜 걱정으로 바뀌었고 그냥 농담이었잖아. 원래 좀 예민했지. 같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마치 모두가 갑자기 감정 조절과 부부관계 전문가가 된 것처럼 말이다. 태유는 아직 나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지만 곧 올 거라는 걸 알았다. 항상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지치도록 내버려두고 나서 반쯤 사과의 요구가 섞인 메시지로 등장할 테니까. 그 전에 나는 엄마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일이 점점 바보 같아진다고 알렸더니 내가 데리러 갈까? 우리 얘기 좀 하자 라고 하셨다. 사실 그 말은 그냥 넘기고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라는 뜻이었다. 반면 내 동생 하은이는 이미 시댁의 감정적 조작에 관한 틱톡 영상 스크린샷을 보내며 그냥 폭탄 떨어뜨려 라고 했다. 만약 내가 아직도 아드레날린에 손이 떨리지 않았다면 웃었을 것이다. 커피도 마시기 전에 나는 이미 2개의 단체 채팅방과 전달된 메시지 체인에서 해부당하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망신당해도 웃지 않고 방을 나가면 그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모양이다. 태유는 결국 오전 10시 43분에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다윤이 데운 피자를 다 먹고 적어도 인간처럼 느껴진 후에야 그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내가 이걸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
라는 문장이 있었다. 이건 태윤이 늘 쓰는 내가 한 행동을 사람들이 눈치채니까 그만 반응해 라는 뜻의 암호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후회할 말을 보내거나 그가 맥락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까봐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본능은 옳았다. 2시간 뒤, 가족 중 유일하게 괜찮은 사람인 수빈이 가족 채팅방에서 예린이 한 달 전 내가 보냈던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적인 메시지 일부를 캡처해 약 먹어야 할 사람 있네 라고 올린 걸 스크린샷해서 보내줬다. 그걸 보자마자 나는 식사를 멈추고 다윤의 방으로 가서 말없이 침대에 앉아있다가 예린에게 직접 지금 그거 지워. 아니면 내가 크리스마스 때 엄마에 대해 한 말을 모두에게 알릴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10분 뒤 그 메시지는 채팅방에서 사라졌고 그녀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었다. 그 일 이후 태윤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하진아, 이제 그만해 로 시작하는 2분 가까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가족끼리 다툴 수 있고 사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서 내가 문제를 더 키운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끝까지 듣지 않고 하은에게 음성 메시지를 전달했고 하은은 올려. 해봐 라는 답장과 함께 웃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날 오후 나는 더 이상 읽지도 반응하지도 않고 베이비 샤워 이후 내내 생각만 하던 메시지를 메모장에 쓰기 시작했다. 아무도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1시간, 3번의 수정, 그리고 다윤과의 통화 끝에 그 사람들은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어들어오길 바라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서야 나는 가족 단체 채팅방을 열고 입력창에 내가 쓴 글을 붙여넣고 전송했다. 나는 이렇게 썼다. 나는 여러분의 광대도, 여러분의 오락거리도 아니고 여러분의 농담이 누군가를 망신 주려는 얄팍한 핑계라는 걸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어른답게 대하고 싶으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제발 내버려 두세요. 즉각적인 반응은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 5분간 이어진 완벽한 침묵이 그들이 어떤 사과를 했더라도 느끼지 못했을 만큼 만족스러웠다. 이번만큼은 그들도 농담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것이 내가 한 주 내내 얻은 첫 번째 승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태윤의 이모가 이래서 외부인이 우리 유머를 이해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침묵을 깼고 나는 그걸 스크린샷해서 내가 떠나는 이유 라는 폴더에 저장했다. 나는 다시 답장하지도 내 입장을 설명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들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에게 짓밟히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겠다는 내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태윤이 다시 나에게 DM을 보냈다. 이번에는 그렇게 들리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 로 시작해서 우리 가족 어떤지 알잖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로 끝났다. 나는 그 글을 3번 읽었다.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두 달락도 안 되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 일부러 나 망신 준 거잖아 라고 답장을 보내고 대화를 음소거했다. 그는 2시간 동안 읽고 답장을 안 하다가 갑자기 답이 끊겼고 잠깐은 이제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수빈이가 또 다른 스크린샷을 보내줬다. 예린이 내 메시지를 다시 단톡방에 올렸고 이번엔 정신 차려 라는 캡션까지 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굴지 않기로 했다. 예린이 내 개인 메시지를 가족 단톡방에 또다시 비꼬는 말과 함께 올린 걸 보자마자 나는 예린에게 직접 한 줄을 보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새해에 보낸 술 취한 메시지들, 내가 그 밈에 태그한 사람들한테 다 보낼 거야.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내 이름이 단톡방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태윤이 다시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번엔 내가 다들 서로 등 돌리게 만들고 있어 라고 했는데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났다. 만약 사람들이 편을 나누기 시작했다면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란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뜻이니까.
나는 다윤에게 하루 더 머물겠다고 했고, 다윤은 이유를 묻지 않고 여분 담요를 건네주며 여기 나타나면 내가 직접 밖에 내쫓을 거야 라고 했다. 다소 극적으로 들렸지만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하면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알림을 꺼두고 하은에게 전화를 걸어 태윤이 기념일 저녁 식사 때 판타지 점수 확인 좀 그만하라고 했다고 내 아빠 앞에서 나한테 화낸 작년 그때 헤어졌어야 했다는 하은의 20분짜리 분노를 묵묵히 들었다. 나는 동의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조용히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태윤을 대화에 다시 끼워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다시 전화를 해서 언제 집에 오냐고 물었다.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괜히 불편한 곳에 있으면서까지 고집부리지 않았으면 해서였다. 엄마만의 방식으로 날 집에 두고 싶지만 억지로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하고는 바로 다윤의 집주인에게 이 건물에 빈 방이 있는지 물어봤다. 이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갈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사고하기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태윤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떠드는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부재중으로 넘겼다. 하지만 호기심에 한번 들어보고 바로 삭제했다. 그는 하진아, 그냥 얘기 좀 하자. 싸우자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서로 한마디씩 했으니 이건 사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라고 했다. 그건 엄마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줘 라는 뜻이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지만 습관처럼 공동 계좌를 확인했다. 태윤이 가족 저녁 식사라는 명목으로 30만 원을 인출해둔 걸 보고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마도 억지 미소와 강요된 사과가 오가는 함정이 될 게 뻔했다. 다음 날 엄마가 태윤 엄마에게서 받은 메시지 캡처를 보내왔다. 하진이 안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서로 오해 푸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요. 엄마는 내가 가는 게 좋을지 묻길래 나는 빈정거림이랑 곁눈질해서 안전할 것 같냐고 되물었다. 엄마는 원하면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만 했고 그 말에서 엄마도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몇 시간이나 고민하며 보내지 않을 답장을 쓰고 지웠다. 결국 하은에게 내가 모욕당한 거 사과하라고 다들 기다리는 저녁 식사에 같이 갈래? 라고 문자를 보냈다. 하은은 나도 얄미운 표정 짓고 가도 돼? 라고 답했다. 그 한마디에 용기가 났다. 나는 곧장 태윤 엄마에게 알겠어요. 갈게요. 근데 동행인 데려갈 거예요. 라고 보냈고 1시간 가까이 답이 없다가 물론이죠. 라고만 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지금껏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외감 들게 했던 모든 말, 농담으로 위장한 비아냥, 아무도 몰랐지만 나만 상처받았던 빈정거린 칭찬까지 다 적어 내려갔다. 다음 날 하은이 나를 데리러 왔고 나는 조수석에서 그 리스트를 3번이나 다시 읽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악만 키워줬고 나는 조용히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고마웠다. 왜냐하면 이건 대화가 아니라 정면 대결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도착했을 때 태윤은 이미 와 있었고 잘못한 걸 알 때마다 나오는 그 불안한 에너지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안아주지도 웃어주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테이블 맨 끝에 앉았다. 태윤 엄마는 날씨 얘기나 새로 찾은 레시피 얘기로 자연스럽게 시작하려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모두 왜 여기 모였는지 알고 있었고 내가 용서의 신호로 보일 만한 말을 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태윤 아빠는 와인이 생각보다 독하다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그마저도 힘이 없었다. 아무리 싼 농담을 던져도 분위기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걸 그도 알았던 것 같다. 마침내 태윤 엄마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이 오해에서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모두가 사태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각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녀의 말투에서 모두란 결국 나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태윤이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끼어들어 우리 모두 그날 말이 좀 많았고 하진이 좀 과하게 반응한 건 맞지만
이제 그만 이 일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 다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화해를 위해 이 자리에 온 척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목록을 열고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풀자고 모인 거니까 지난 3년 동안 내가 나한테 공개적으로 했던 말 몇 가지를 읽어볼게 라고 말했다. 예리는 즉시 눈을 굴렸고 태유는 사라지고 싶은 표정이었으며 그의 엄마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나는 계속 읽었다. 파스타 샐러드에 대한 말부터 시작해 나를 불안정하고 과장된 사람으로 만든 단체 채팅방 밈까지 읽었다. 태윤이 그거 다 농담이었잖아 라고 끼어들려 했지만 나는 넌 나를 비웃은 거지. 같이 웃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덧붙이는 것도 막지 않았잖아 라고 잘라 말했다. 예리는 잔을 탁 내려놓으며 아휴, 아직도 이 얘기야 라고 했고 하은은 망설임 없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지 라고 했다. 나는 태윤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서류에 사인해 라고 말하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모두가 내가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했다. 태윤은 바로 봉투를 집지 않고 마치 열면 폭발이라도 할 것처럼 바라보다가 나를 쳐다보며 진짜 이럴 거야? 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그의 가족의 표적이 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쌓여왔다는 걸 모르는 듯이 나는 협박하는 거 아니야. 끝내는 거야. 라고 말했고 그게 그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말할 기회였다. 대신 그는 엄마를 보며 제가 너무 심하잖아요. 라고 했고 그걸로 그는 아직도 이걸 결정이 아니라 연극처럼 생각한다는 걸 알았다. 예리는 원래부터 과장스러웠잖아. 라고 중얼거렸고 하은은 넌 원래부터 중요하지 않았지. 라고 받아쳤다. 이 말에 이모 중 한 명이 숨을 들이켰지만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다. 긴장감이 마침내 누군가가 정말로 진실을 말할까 두려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태윤의 엄마가 저녁 망치지 말자 고 수습하려 했지만 나는 아기 돌잔치에서 이미 망쳤고 그때 사과도 안 했으면서 이게 놀랄 일인 척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태윤은 마침내 봉투를 집어 서류를 꺼내보지도 않고 펼치며 이거 후회할 거야. 라고 했고 나는 이미 내가 철들길 바라며 허비한 시간이 후회돼. 라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의자를 밀치며 겨우 농담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거야. 라고 했고 나는 내가 지켜달라고 했을 때 넌 오히려 거들었으니까 떠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이모 중 한 명이 조용히 정말 이럴 필요가 있니? 라고 물었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들은 다 지켜만 봤고 아무 말도 안 했으니 그래, 필요해. 라고 답했다. 태윤은 하은을 보며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했고 하은은 내가 내 동생을 남들 앞에서 망신 주고 웃었을 때 이미 내 일이 된 거야. 라고 했다. 태윤이 내 뒤를 따라가려 하자 하은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앞을 막아서며 우리가 나간 뒤에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라고 말했다. 나는 태윤에게 사인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그가 반박하려 입을 열자 날 죄책감 들게 하려 하면 그 기념일 싸움 때 내가 내게 했던 말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올릴 거야. 라고 덧붙였다. 태윤의 엄마는 하진아, 이걸 공개적인 전쟁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했고 나는 내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내 마누라 좀 조용히 시켜라고 하신 순간 이미 공개적이 됐어요. 라고 말했다. 예린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 라고 뒤에서 외쳤지만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맞아. 근데 너희 중엔 노력하는 사람도 없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계산서도 기다리지 않고 태윤의 대답도 듣지 않고 작별 인사도 없이 나왔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하은이 진짜 끝난 거 확실해? 라고 물었고 나는 이렇게 확실했던 적 없어. 라고 답했다. 집에 가는 길에 울지도 하소연도 하지 않았고 몇 시간 후 태윤에게서 이럴 필요 없어. 내가 고칠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올 때까지 휴대폰도 보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무시했다. 다음 날 나는 짐을 싸서 엄마에게 당분간 집에 가겠다고 전화했다. 엄마는 잠시 아무 말도 없다가 조용히 방 준비해뒀고 냉장고에 먹을 거 있어? 라고 했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부심 표현이라는 걸 알았다. 집에 도착하자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현관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걸로 대화는 끝이었다. 첫날 밤, 나는 조용히 태윤과의 좋았던 시절 사진을 뒤적였지만 대부분의 사진에서 나는 딴 데를 보거나 웃고 있었고 태윤은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포즈를 취하듯 카메라만 응시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날 밤 태윤은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의 엄마가 또다시 이렇게까지 돼서 우리 모두 너무 슬프다. 굳이 모두를 망신 줄 필요는 없었잖니? 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단 한 번도 사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가 한 말이나 태윤이 한 일에 대해. 나는 그 음성 메시지를 하은에게 보냈고 하은은 출력해서 액자에 넣고 증거로 써 라고 답했다. 나는 그 첫 번째 적신호가 올 때 이미 그랬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남은 시간은 공유 계정 정리, 비밀번호 변경, 태윤과 연관된 내 이름을 모두 지우는 데 썼다. 그가 뭔가 나쁜 짓을 할 거라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틀째가 되었을 때 나는 태윤에게서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어. 지금 엄마 집에 있어. 라는 식의 읽지 않은 메시지 3개를 받았다. 나는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하은은 기준 세우신 거 축하해요. 라고 삐뚤빼뚤하게 아이싱이 적힌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집에 들렀고 우리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마치 이별이 아니라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펜에서 바로 포크로 케이크를 먹었다. 나는 하은에게 태윤이 정말로 서류에 사인할 것 같냐고 물었고 그녀는 자기 이미지가 통제보다 더 중요하면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 우리 관계 전체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새 문서를 열고 이혼 서류와 함께 보낼 짧은 편지를 썼다. 마지막 문장은 내 결정을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존중할 필요는 있다 였고 다음날 아침에 우편으로 보냈다. 그날 태윤은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수빈이 나중에 참고로 예린이 저녁 식사 때 내가 자기를 밀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 라고 문자를 보냈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네 라고 답했다. 그러자 수빈은 웃는 이모티콘을 잔뜩 보내며 내가 그냥 어른이 되라고 했어 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태윤은 새로운 번호로 그냥 나랑 얘기해줘 라고 문자를 보냈고 나는 나도 그랬지. 그냥 내 아내인 척한 거였어 라고 답한 뒤 그가 변명을 더 보내기 전에 번호를 차단했다. 태윤의 새 번호까지 차단한 후 나는 하은이 옆에 앉아있는 상태로 아파트 매물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격이 터무니없거나 남의 실수 냄새가 나는 곳들뿐이었지만 부모님 집에 계속 있을 계획은 아니었고 태윤에게 돌아가는 건 이제 내 선택지에 아예 없었다. 나는 은행에 전화해 내 이름이 공동 신용카드에서 빠졌는지 확인하고 예전 아파트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해지했으며 임대사무소에 재계약하지 않을 거라고 알렸다. 이제 태윤은 저녁 식사 때 자기를 비웃던 사람이 없이 혼자서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지 알아내야 했다. 그 주 후반 태윤의 사촌이 나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 정말로 이혼하는 거냐고 물었고 내가 응, 서류 전달됐어 라고 답하자 그녀는 솔직히 내가 진짜 이걸 실행할 줄 몰랐어 라고 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내가 이걸 영원히 참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굳이 따져 묻지도 않았다. 나는 태윤이 베이비 샤워 이후로 보낸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남겨 만약을 위해 라는 폴더에 저장했다. 전쟁을 시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태윤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완전히 다시 쓰지 않을 거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그 주에 태윤의 어머니가 3번이나 전화를 걸어 가정을 파괴한다. 모두를 서로 등지게 만든다. 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다. 내가 엄마에게 답장했냐고 묻자 엄마는 하진이는 성인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거라고 했어 라고 답했다. 그 말이 그 주 내내 들은 것 중 가장 놀라웠다. 금요일쯤 태윤의 어머니는 엄마에게 전화하는 걸 멈추고 내게 직접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내가 다 오해한 거다. 용서는 결혼의 일부다.
같은 내용이었지만 정작 12명 앞에서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인정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용서는 책임감에서 비롯되지 가스라이팅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라는 한 문장으로 답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길게 쓰면 내가 감정적이거나 복수심이 있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물릴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은은 이혼 후 에너지라는 제목의 틱톡 영상을 또 여러 개 보내줬는데 대부분은 여자가 핸드폰에 대고 나 자유야 라고 소리치거나 옷가방을 창밖으로 던지는 모습이었다.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응원이 고마웠다. 그 주말 태윤의 예전 친구 한 명이 나에게 연락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고 내가 무슨 얘기? 라고 하자 그냥 내 입장도 듣고 싶어서 라고 답했다. 그 말은 아직도 너희 둘 다랑 친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 이라는 뜻으로 들렸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런 중립적인 태도는 결국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농담을 못 들은 척하며 웃는 결말로 끝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요일 오후 태윤이 또 다른 새 번호로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미리 보기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는 문구가 보여서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 한마디로도 그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공식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출력해서 월요일 법원에 가져갔다. 주차 딱지 때문에 다투는 3명의 낯선 사람들 뒤에 줄을 서서 아무런 요란함도 망설임도 없이 직접 서류를 제출했다. 일이 끝난 뒤 도장 찍힌 확인 페이지를 하은에게 사진으로 보내자 그녀는 한 단어로 답했다. 전달 완료. 집에 돌아오자 아빠가 나중에 집 구하면 박스 옮길 때 도와줄까? 라고 물었고 나는 응, 이라고 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일이 진짜라는 걸 아빠가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였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이 다시 문자를 보내 예린이 이번엔 내가 저녁 식사 때 자기 뺨을 때렸다고 하고 다녀 라고 했고 나는 그래 하라 그래 라고 답했다. 이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짓말에 더 이상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지 않게 되었다. 하은은 헬스장에서 태윤 친구가 내가 드라마틱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고 내가 뭐라고 했어? 라고 묻자 하은은 그냥 내가 그를 카메라 앞에서 끌고 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했어 라고 답했다. 드디어 창고처럼 보이지도 않고 인질 협상처럼 비싸지도 않은 아파트를 찾았지만 2주를 기다려야 해서 태윤이 신청을 망치지 않았는지 매일 확인하면서 부모님 집에 조금 더 머물렀다. 엄마는 계속 음식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도 내 기분을 묻지 않으려 애쓰셨고 아빠는 잘했다. 나 계약서 내가 확인해 줄까? 같은 말만 하셨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는 아무도 내게 사과하라고 하지 않았으니 그걸로 충분했다. 태윤은 회사 이메일로 2번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 고 보냈고 나는 답장하지 않고 둘 다 지웠다. 이제야 깨달은 건 돌아가자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였다. 계약이 최종 승인되자 나는 조용히 짐을 싸서 금요일에 이사 간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엄마는 짐 푸는 걸 도와줄까 아니면 혼자 하고 싶냐고 물으셨다. 그건 내가 얻은 공간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떠나기 전날 밤 태윤이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문자를 보냈고 나는 너는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고 이제 내가 끝낼 차례야 라고 답했다. 그게 내가 태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하은이 태윤 소식 들었냐고 물을 때까지 나는 누구에게도 그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니, 앞으로도 안 들을 거야 라고 말했고 우리는 마치 오래전에 불태웠어야 할 책 한 장을 덮은 것처럼 하이파이브를 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나는 태윤 쪽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가 불쑥 찾아오거나 그의 어머니가 중재자처럼 나서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은이 이사 물류를 맡았는데 박스를 나르면서 쓸데없는 소리도 동시에 잠재울 에너지가 있었다. 3시간도 안 되어 모든 짐을 들여놓고 살 수 있을 만큼만 풀었다. 하은이 마지막 열쇠를 건네며 여기는 절대 모욕당하지 않을 내 첫 공간이야 라고 했고
나는 문을 닫을 때마다 그 말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하은이 돌아간 뒤 처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다. 검색해보니 태윤 어머니 명의의 선불폰이었다. 나는 아무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문자만 보내고, 그녀가 특유의 수동 공격적인 장문의 답장을 보내기 전에 차단했다. 전역을 시키고,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 신고를 하고, 공과금 이전까지 마쳤다. 이제 태윤이 내가 뭘 더 빚졌다고 할 구실은 없었다. 이틀 뒤 태윤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냐 고 이메일을 보냈다. 그 말에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아직도 결혼이 자기가 혼자 쌓은 거라고 한 번의 농담으로 무너뜨린 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난 포기한 게 아니라 깨어난 거야 한 문장만 답하고 더 볼 필요도 없이 대화를 보관 처리했다. 어차피 그는 체면을 세우려는 똑같은 말만 반복할 테니까. 몇 시간 뒤, 수빈이 다시 연락해서 예린이 요즘 사람들에게 태윤이 저녁 먹고 1시간이나 울었다. 내가 이혼 서류로 그를 기습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그날 밤을 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각색하고 있었다. 나는 수빈에게 그 아기 샤워에서 태윤이 실제로 했던 말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답했다. 역시 그들은 내가 떠난 게 옳았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란 걸 확인했다. 다음 날 하은이 집들이 선물을 들고 왔다. 여기 태윤이 오면 문 열지 말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연락해 라고 했고 나는 약속했다. 사실 걱정은 안 했다. 태윤은 과감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죄책감, 침묵, 가짜 사과만 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 주, 태윤 변호사에게서 공동 자산에 대한 논의를 원한다는 등기 우편이 왔다. 나는 내 변호사에게 여긴 더 이상 공동 목표는 없고 공동 탈출만 남았다. 는 메모와 함께 전달했다. 다음 날 내 변호사가 전화해서 태윤이 아직 이혼 서류에 답변을 내지 않았으니 며칠 내로 아무 행동도 없으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알려줬다. 태윤은 내가 언젠가 다시 접을 거라고 믿는 듯했다. 침묵은 3일 더 이어졌고 그 사이 태윤 사촌이 DM으로 너 없이는 무너지고 있다 고 보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동정심으로 수년간의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 주말 나는 새 공간을 정리하며 태윤 집 규칙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 그가 시끄럽다 고 했던 머그잔, 손님 앞에서 똑똑해 보이려고만 갖고 있던 책들을 모두 버렸다. 일요일 밤, 태윤이 또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미리 보기에 넌 항상 이보다 나은 사람이었어 라고 떠서 나는 웃으며 답장도 없이 번호를 차단했다. 월요일 아침, 내 변호사에게서 아무 이해 없이 서류가 접수됐고 재판 일정이 잡혔다는 이메일이 왔다. 이제 공식적으로 끝이었다. 태윤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사실 그는 그런 걸 한 적이 없고 어머니가 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바로 축하하지 않고 확인 메일을 하은에게 전달했다. 하은은 샴페인 이모지 몇 개와 함께 너 해냈네 라고 답장을 보냈고 나는 거의 라고 답했다. 문서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 뒤 태윤 엄마가 자신의 SNS에 상처받은 여자들이 좋은 남자를 망친다 는 식의 애매한 글을 올렸고 누군가가 내게 댓글 캡처를 보내줘서 알게 됐다. 그 댓글에는 그녀의 친구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수년간의 사소한 괴롭힘에 동조해왔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아무런 반응도 댓글도 메시지도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유령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쓸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날은 새 비상 연락처를 정리하고 모든 서류와 로그인, 문서에서 태윤의 이름을 삭제했다. 이번에 무언가를 다시 세운다면 바닥부터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태윤은 신문에 나타나지 않았고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어른답게 대화하자 던 그의 협박을 실행할 만큼 용기나 의지가 없다는 게 분명했다. 판사는 몇 분 만에 서류에 서명했고 그렇게 3년의 결혼 생활은 조용한 판사의 망치 소리와 도장 하나로 끝났다. 나는 그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에 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새 탭을 열어 비상 연락처를 태윤에서 하은으로 공식 변경하는 양식을 작성했다. 하은은 나중에 멋진 미들네임으로 등록해줬길 바래 라고 문자를 보냈고 나는 당연히 하은 대인저로 해놨어 라고 답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때까지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자 엄마는 평소보다 오래 나를 안아주며 넌 내가 평생 못했던 일을 해냈구나 라고 했고 아빠는 이제야 제대로 됐네 라며 새 공구 세트를 건네주었다. 다음 아침 태윤에게서 마지막으로 후회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왔지만 읽지도 않고 삭제했다. 그가 쓴 어떤 말도 내가 힘들 때 침묵으로 일관하고 보호가 필요할 때 구경꾼이었던 사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태윤의 이메일을 삭제한 뒤 그의 주소를 영구 차단하고 성이 들어간 메일은 모두 휴지통으로 가도록 필터를 걸었다. 그리고 확인 화면을 캡처해 두었다. 이제 디지털문까지 완전히 닫혔다는 걸 나중에라도 기억하고 싶어서였다. 그 다음 이틀 동안 우리가 함께 썼던 모든 폴더, 로그인, 구독을 정리하며 계정을 해지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우리를 연결하는 모든 흔적을 끊었다. 몇 달 뒤 자동 갱신 알림에서 태윤의 이름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은은 클립보드와 포스트 태윤 오디트 체크리스트라 적힌 스파클링 사이다 한 병을 들고 찾아왔고 우리는 반은 웃으며 나머지 반은 진지하게 체크리스트를 마쳤다. 하은은 마무리란 침묵이 아니라 태윤이 내가 지쳐서 못할 거라 생각했던 일까지 끝내는 데서 온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수빈이 예린이 아직도 내가 저녁 식사 때 불안정하고 드라마틱했다고 말하고 다녀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고 나는 그럼 내가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롭다는 걸 알면 엄청 혼란스러워하겠네 라고 답했다. 그 주에 나는 마지막 서류를 들고 구청에 가서 이혼 확인서를 접수했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서류를 접수원에게 건넸다. 그리고 공식 기록에서 태윤의 이름이 내 인생 다음 단계까지 따라오지 않도록 모두 업데이트했다. 직원이 기록용 공증사본이 필요하냐고 묻길래 당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그동안 참아 넘겼던 모욕에 대한 영수증처럼 남기고 싶어서 네 라고 했다. 그 후로 태윤은 내 메일함, 피드, 통화 기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은이 그가 다시 연락할 것 같냐 고 묻자 나는 혹시 그러면 그때는 직접 법원 판결문 헤드라인을 읽게 할 거야 라고 했다. 엄마는 예전보다 덜 자주 안부를 물었고 그 덕분에 여전히 걱정은 하지만 내가 무너질까봐 지켜보는 느낌은 들지 않아 오히려 고마웠다. 아빠는 태윤 물건이 아직 섞여있는 창고 자물쇠를 바꿔주고 새 열쇠를 건네주며 내가 그에게 수거 일정을 맞춰줄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허락이자 남은 물건을 예고 없이 기부함에 넣으라는 격려로 받아들였다. 그 주말 나는 태윤의 오래된 책, 머그컵, 2주년 기념으로 내가 사줬던 시계, 3개월 만에 구속받기 싫다 며 안차기 시작했던 를 마지막으로 박스에서 꺼냈다. 모든 물건을 밀봉 봉투에 넣고 반송 주소 없음 이라고 쓴 쪽지와 함께 기부센터에 두고 왔다. 아무 미련도 망설임도 없었다. 더 이상 내게 의미 없는 것들이었고 내가 새로 만드는 공간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몇 달 만에 연락 온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 며 괜찮냐고 물었고 나는 내가 들은 얘기에 그가 내 앞에서 가족들 다 보는 데서 날 조롱한 건 빠졌다면 아직 제대로 들은 게 아니야 라고 답했다. 친구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나는 대화창을 미련 없이 삭제했다. 소란을 피우는 것과 누군가의 소란거리가 되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내 곁에 둘 계획이 없었으니까. 태윤의 주변 사람들 중 유일하게 예의를 지킨 사람은 수빈뿐이었고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보내 정작 필요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유일하게 웃지 않았고
난 그걸 기억할 거야 라고 답했다. 법원 도장이 찍힌 공식 이혼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았을 때 나는 하은과 다윤에게 사진을 보내며 자유. 공식적. 인증 완료 라는 캡션을 달았고 두 사람 모두 몇 초 만에 답장을 보냈다. 하은은 내가 뭐랬어 라고 했고 다윤은 액자에 넣거나 금고에 넣어 라고 했다. 나는 액자에 넣지는 않았지만 자유 라고 적힌 폴더에 새 임대 계약서와 갱신된 신분증 바로 옆에 보관했다. 그 서류 뭉치가 내가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끝까지 해냈다는 증거였으니까. 그날 밤 나는 새 집에서 처음으로 저녁을 요리하고 내 식탁에 앉아 엄마에게 이 일에서 나를 말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라고 문자를 보냈다. 엄마는 나는 내가 평화를 위해 내 자신을 줄이길 원한 적 없어 라고 답했다. 다음 날 태윤의 먼 친척 중 한 명이 최근 결혼식 사진을 단체 이메일로 보내며 공유 추억을 위해 복사본이 필요한지 물었고 나는 괜찮아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라고 답한 뒤 구독을 해지하고 스팸으로 표시했다. 며칠 후 다윤이 주말에 한 번 떠나서 이 모든 일이 끝난 걸 축하하자고 했고 나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바로 그래 라고 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계획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떠나기 전 나는 옛 아파트 주소로 온 마지막 편지 봉투를 받았는데 태윤의 필체였고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나는 호기심에 약해서가 아니라 궁금해서 열어봤다. 안에는 내가 그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라고 적힌 카드 한 장이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넌 항상 나를 선택할 줄 알았어 라고 쓰여 있었다. 그 문장은 메시지라기보다는 내가 늘 그럴 거라고 믿었던 사람의 마지막 미련처럼 느껴졌다. 나는 2번 읽지 않고 바로 버렸고 쓰레기를 내다버린 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쯤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내가 떠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더는 참지 못할 만큼 지쳤다는 걸 이용한다는 사실을. 다윤이 준비한 주말 여행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다. 그냥 시외로 이틀 나가서 휴대폰은 무음으로 두고 태윤의 성이 들어간 모든 명단에서 이름을 뺐을 뿐이었다. 우리는 태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내가 이제 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일요일 밤 집에 돌아오니 태윤의 어머니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다. 몇 주 동안 연락이 없던 터라 놀랐는데 더 당황스러운 건 그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느리며 죄책감과 걱정이 교묘히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하진아, 일이 누구도 바라던 대로 되진 않았지만 가족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내가 자존심보다 인내가 더 필요한 무언가의 일부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나는 메시지를 2번 들었다.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확인하려고 한 번, 실수로 삭제하기 전에 하은에게 전달하려고 한 번 더. 하은은 아직도 수치라는 단어 없이 널 부끄럽게 하려는 거야 라고 답했다. 나는 음성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지만 저장해서 영수증 폴더에 넣고 여전히 사과 없음 이라는 메모를 추가했다. 이쯤 되면 클로저, 마무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길 잘했다는 증거만 모으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마침내 원래 성으로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시작했다.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온갖 가정이 따라붙는 이름을 더는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당 직원이 여행이나 업무용으로 공증본이 필요한지 물었고 나는 둘 다 필요하다고 했다. 누군가가 아직도 나를 잔인함을 유머로 포장하려 했던 남자와 연관 짓지 않기를 바랐으니까. 그 주에 태윤은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직접이 아니라 공통 친구를 통해서였다. 그 친구는 한 번만 더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겠냐. 그는 힘들어하고 있고 무모한 일을 할 수도 있다. 고 이메일을 보냈다. 나는 위험하면 응급 서비스를 부르고 아니면 감정적 협박으로 관심 끌지 말라고 전해줘 라고 답했다. 친구가 답하지 않자 그들이 태윤의 안전을 위해 연락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그의 감정에 책임감을 느끼는지 시험한 거란 걸 알았다. 하은이 그날 밤 전화를 걸어
이제 진짜 자유야. 하지만 태윤을 지지했던 사람들과도 인연을 끊을지 결정해야 해, 라고 말했다. 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끊진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정리했다고 했다. 그 주말, 나는 태윤과의 마지막 디지털 연결고리를 정리했다. 그의 사촌들과 친구 끊기, 공유 클라우드 앨범에서 나가기, 가족과의 기념일과 저녁 식사 일정이 남아있던 공유 캘린더 삭제, 태윤, 결혼 폴더도 닫았다. 아픈 기억을 추억 삼아 남겨둘 생각은 없었으니까. 다음 날, 수빈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내 자신을 지켜줘서 고맙다, 고 했고, 나는 내가 유일하게 내가 과민 반응하는 사람처럼 느끼지 않게 해줬어, 라고 답했다. 같은 날, 법원에서 이혼이 최종 확정되어 시스템에 이해 없이 등록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 더 이상 항소도, 지연도, 태윤의 이름과 나를 묶을 어떤 서류도 생기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다. 나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그는 끝났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싱글이세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느끼게 내버려 두었다. 하은이 파일 클로즈드 라고 아이싱이 적힌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고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웃었지만 둘 다 이게 정말 축하의 자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건 기록의 의미였고 태윤이 내가 끝까지 하지 못할 거라 항상 생각했던 일을 마무리했다는 의미였다. 나는 비상연락처를 다시 업데이트했고 하은의 이름과 번호를 적고 내가 존재조차 잊고 있던 의료 서류에서 태윤의 이름을 삭제했다. 그리고 회사비의 인사팀에 내 이름 변경과 새로운 혼인 상태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틀 뒤 태윤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엔 그가 아니라 회사 동료였다. 그 동료는 진짜 농담 때문에 끝낸 거냐? 고 물었고 나는 아니, 농담만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일한 부분이었고 무례함은 멈춘 적이 없어서 끝낸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동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그런 용기가 있을 줄 몰랐네 라고 했고 나는 그래서 성공한 거야 라고 답한 뒤 어떤 평가가 뒤따르든 기다리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나는 메모장 앱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라는 제목의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첫 번째로 적은 항목은 설명 없이 거절하기 였다. 두 번째는 누구의 뒤쫓음 없이 방을 나가기 였고 세 번째는 조롱당하지 않고 웃기 였다. 나는 그 리스트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열 때마다 또 한 줄씩 추가했다. 목표라기보다 내가 포기했던 모든 것이 누군가의 연극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만으로 이미 10배로 돌아왔다는 확인이었다. 태윤이 마침내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을 때 그건 그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두드리려는 모든 문의 영수증, 법적 서류, 그리고 그가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내 모습으로 잠겨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서류가 마무리된 지 한 달쯤 지나 태윤의 삼촌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1년 넘게 직접 대화한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해를 풀기 위해 커피 한 잔 하자고 했다. 나는 주저없이 거절했다. 그들에게 혼란스러운 유일한 점은 내가 그들의 허락 없이 떠났다는 사실뿐이었으니까. 나는 그에게 솔직히 말했다. 사과나 정정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내가 그들의 단체 채팅에서 찢겨나갈 때 한 번도 나를 변호하지 않은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 역사를 수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는 결국 몇 마디 말 때문에 결혼을 벌일 줄은 믿기 어렵다. 고 답했고 나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들을 계속 넘겨왔던 수년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날 회사비의 인사팀에서 이혼 처리가 끝났으니 비상연락처를 업데이트할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렇다고 답하며 다시 하은의 정보를 주고 태윤의 이름이 모든 파일에서 삭제됐는지 확인했다. 그 주 후반 나는 동네 약국에서 태윤의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그는 파티에서 우리 옆에 앉아 태윤이 나는 항상 할 말이 있다. 고 비꼴 때마다 웃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괜찮은 것보다 더 좋아요.
방해받지 않아요. 라고 말한 뒤 그 의미가 뭐냐고 묻기 전에 돌아섰다. 그들에게 내가 시트콤 농담거리로 취급한 결혼 생활의 사후 보고를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날 밤 하은이 예린의 최신 게시물 스크린샷을 보내왔다. 농담을 못 받아들이는 씁쓸한 전부인에 대한 흐릿한 밈이었다. 나는 아직도 끝난 줄 모르는 관객 앞에서 공연하고 있네 라고 답했다. 이틀 뒤 발신 주소 없는 타이핑된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의 필체는 내가 마지막으로 무시했던 태윤의 것과 같았기에 혹시 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 싶어 열어봤다. 안에는 언젠가 우리가 웃던 그리움이 올 거야 라는 한 줄과 그 밑에 내가 방을 더 밝게 만든다고 했었지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반으로 접어 파쇄기에 넣었고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그가 방에서 없앤 유일한 무게는 내 존재였으니까. 그 주말 다윤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이제 서커스가 끝났으니 다음은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잔인함을 전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설명하는 일은 포함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답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기부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태윤이 내 이름으로 기부된 물건이 있는지 물으러 왔다고 했다. 나는 그가 다시 오면 남겨진 건 이미 더 나은 곳을 찾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하은과 나는 그녀가 이혼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축하하러 나갔다. 특별한 건 하지 않았지만 최근 아무도 나를 다시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건배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고요함을 느꼈다. 며칠 뒤 회사 동료가 올해는 태윤 없이 연말 파티에 올 거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도 그가 어디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는다면 갈게 라고 답했다. 그녀는 다들 원래 그를 별로 안 좋아했어 라고 했고 그 말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황이 바뀔 때까지 가식적인지 충분히 알려줬다. 그날 밤 모르는 이름으로 이메일이 왔다. 여러분이 태윤의 옛 친구 중 한 명이 그때 아무 말도 못해서 미안하다며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나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는 긴 메시지였다. 나는 그의 죄책감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장하지 않았고 마지막 서류에 도장이 찍힌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 주에 하은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화 안 났지? 나는 화난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내가 평화를 위해 조용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답했다. 2주 후 태윤의 변호사에게서 또 등기 우편이 왔다. 이번에는 작년 남은 세금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나는 내 변호사에게 나를 직접 끌어들이지 말고 처리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메모를 남겨 전달했다. 변호사는 이미 처리 중입니다. 라고 답했고 그날 오후에 추가 연락 없이 해결됐다고 확인해줬다. 마치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 공유 하드 드라이브에서 마지막 유령 파일을 삭제한 기분이었다. 다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그 사람은 내가 이미 떠난 장면에 널 다시 쓰려는 거야 라고 했고 나는 아직도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라고 답했다. 며칠 후 나는 디지털 유언장을 업데이트했고 모든 비상 연락처에서 태윤의 이름을 지우고 배우자 없음, 의무 없음, 재지정 없음이라는 한 줄로 대체했다. 그 주말 지인으로부터 단체 모임 초대 문자를 받았고 누가 오는지 물었더니 태윤이 올 수도 있는데 넌 괜찮을 거야? 라고 했다. 나는 그럼 난 안 갈래? 라고 답하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 결정 이후의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얻어낸 것이었다. 태윤 가족과 연관된 마지막 번호를 차단한 지 3개월 후 하은이 모르는 번호로부터 받은 음성 메시지를 전달해줬다. 태윤이 왜 하진이 이렇게 단호한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 는 내용이었다. 나는 하은에게 절박한 보관함에 저장해두고 답장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라고 했다. 그날 인사팀장이 모든 서류가 마무리되어 비상 연락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왔고 보조 연락처를 추가할지 묻자 그냥 하은만 남겨주세요. 유일하게 와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결혼식 이후로 연락 없던 태윤의 옛 친구에게서 친구 요청이 왔다. 평소처럼 무시하지 않고 5분간 수락한 뒤 너도 같이 웃었잖아 라는 한 줄 메시지를 보내고 영구적으로 삭제했다. 태윤의 사촌이 경계를 배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모호한 글을 올렸고 댓글 절반은 드라마를 유도하는 듯했지만 이제는 그들끼리만 메아리 치는 방에서 공연하는 것 같아 캡처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하은이 아직도 내가 다시 게임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내왔고 나는 이미 떠난 드라마 재방송은 안 볼 거야 라고 답했다. 이틀 뒤 개명 신청이 공식적으로 완료됐다는 확인을 받았고 최종 증서를 보며 다윤에게 이제 그 사람 이름 흔적이 남은 시스템은 단 하나도 없어 라고 보냈다. 그 주말 남아있던 태윤 이름이 적힌 각종 고지서, 태그, 습관처럼 보관하던 서류들을 모두 모아 파쇄함에 넣었다. 마무리라기보다 다시는 봄맞이 정리 때라도 마주칠 일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태윤은 이혼 서류에도 개명에도 그 어떤 직접 메시지에도 끝내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에너지가 책임이 아니라 체면에만 쏟아졌다는 걸 알기에 충분했다. 치과 정기검진에서 접수원이 내 기록에 아직 기혼으로 되어 있다며 수정할지 물었고 나는 이제 아니에요. 미혼으로 영구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주저없이 사인했다. 그날 밤 결혼 생활 내내 거의 몰랐던 사람에게서 태윤에게 그렇게 인내심이 많아 보여서 늘 존경했다. 는 메시지가 왔다. 나는 인내가 아니라 침묵이었어요. 이제 그럴 생각 없어요. 라고 답했다. 다음날 저녁 하은이 집에 와서 태윤 쪽에서 2주 넘게 아무 연락이 없었던 걸 축하하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우리에게는 그게 새로운 평화의 기준이었다. 다윤이 마지막으로 태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 안 느껴져 라고 메시지했지만 나는 자기가 상상하는 관객을 위해 사과를 연기하는 사람에게 말해봐야 만족은 없어 라고 답했다. 먼 지인이 왜 설명글을 올리지 않냐고 묻자 나는 사람들이 믿으려면 설명이 필요했다면 애초에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라고 했다. 태윤 어머니가 하진 앞으로 타이핑한 편지를 부모님 댁으로 보냈고 엄마는 내가 직접 무시하고 싶을 것 같아서 라며 봉투도 안 뜯고 건네줬다. 나는 그걸 개수대에서 태워버렸다. 드라마가 아니라 그녀의 버전이 내 진짜 기록을 오염시키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쉬고 회사비로 복구하자 멀리서 지켜보던 동료가 한결 가벼워 보인다 라고 했고 나는 내 것이 아닌 짐을 내려놨거든요 라고 답했다. 며칠 후 하은이 카페 앞 화이트보드 사진을 보내줬다. 가끔 가장 좋은 말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다. 난 충분히 말했고 이제 그들이 그걸 곱씹게 두는 거야 라고 답했다. 다음 주말 사촌의 결혼식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냐고 물었고 나는 나중에 사과해야 할 사람은 만나고 있지 않아 라고만 대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만약 그들이 안다면 이해할 것이고 모른다면 그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다. 태윤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는 그의 이모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그녀는 그저 일이 다르게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보냈고 나는 그랬죠. 제가 떠났으니까요 라고 답한 뒤 그녀가 답장하기 전에 차단했다. 다음날 아침 내 달력을 들여다보니 정확히 1년 전 태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줬던 날이었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듣기보다 더 크게 웃었고 나는 그 날을 독립확인이라고 표시하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이야기를 대신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하은이 찾아와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걸 아는 사람처럼 보여 라고 했고 나는 내가 다시 내 자신이 된 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제야 기억나서 그래 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말로, 서류로, 파쇄기로 끝난 뒤에도 나는 파티를 열지도 극적인 글을 쓰지도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시끄럽게 드러나야 할 게 아니라 오롯이 내 것이어야 했다. 하은은 아직도 며칠에 한 번씩 새로운 소식이 있냐고 문자를 보내지만
나는 계속 아니라고 말한다. 그 아니오가 바로 내가 원했지만 어떻게 얻어야 할지 몰랐던 답이라는 것도 덧붙인다. 나를 그저 관리 대상으로만 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걸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었던 답이다. 엄마는 이제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대신 레시피를 보내온다. 그건 내가 강하게 버텨준 걸 말로 하지 않아도 기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아빠는 지난주 내 복도 전구를 아무 말 없이 갈아주고 예전 전구를 카운터에 두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메모만 남겼다. 이제는 예전 단체 채팅방을 확인하지도 예전 내 이름을 검색하지도 캡처본을 다시 읽지도 않는다. 그걸 잊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기록해서 내가 떠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태유는 밤에 잠들기 위해 들어야 할 말을 계속 사람들에게 할 것이고 그의 여동생은 계속 짤을 올릴 것이며 그의 어머니는 모든 순간을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다시 쓸 것이다. 하지만 그들 모두 내가 영원히 조용히 있을 거라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 모든 일이 앞으로 어디에 닿을지 내가 이제 누구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안다. 나는 모두가 웃을 때 가만히 서 있던 그 소녀가 아니다. 나는 걸어 나갔다. 그리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